강헌의 요주의 인물. 안녕하십니까. 요주의 인물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4월도 이제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번 셋째 주에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가는 중요한 날이 있죠. 아직 국경일로 채택이 안 돼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4.19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헌법의 전문에 3.1 만세운동과 더불어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4.19의 이 또 정신을 계승한다고 우리 헌법 전문 첫 줄에 써져 있긴 하지만 국경일로도 지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4.19가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365일 중에 하루로 그냥 전락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하루만 꼽아라고 한다면 저는 4.19로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4.19야말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즉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바로 그 국민에 의해서 드디어 권력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문서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바로 그 국민들의 힘을 처음으로 증명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날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바로 그 4.19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그리고 특히 유라이트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어떤 그 의미를 지니게 된 인물, 바로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4.19로 인해서 장기 집권을 마감하고 권좌에서 내려온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명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도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멀리 보면 이시 왕조의 그 반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 아시죠? 대원군의 34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몰락한 왕가의 저 반계의 그 인물인데요. 을해년 기묘월 정해일 경자년생입니다. 참 정말 조선 말기의 혼란, 다음에 또 구한말의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누란 위기, 그리고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해방과 또 좌우익의 대결, 그다음에 6.25 전쟁과 또 가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90까지 살았으니 정말 어찌 보면은 살아있는 어떤 현대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주에 다룰 만큼, 한 주에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게다가 또 그 이승만은 그냥 대통령 이후에 그만 보면은 한국에서도 좌우의 입장에 따라서 엄청 또 평가가 갈리기도 하죠. 좀 진보적 시각에서는 이승만은 이제 거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친일파를 그 정치적 기반을 두었고, 또 그 자기 스스로 민주주의를 어떤 파괴하고 어떤 그런 헌정을 무시한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또 좀 보수적인 또 우파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아주 확고한 반일 그 정책을 폈고, 어쨌거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부다라는 이런 것으로 아주 이제 이 양쪽이 치고받는 굉장히 논쟁적인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정해일주인데 이 정해일주는 이른바 일지에 천을 기인 가장 좋은 기인인 천을 기인을 놓았다고 해서 일기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아주 그 60개의 일주 중에서도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봉건적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진 일주였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옆에 또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해수와 묘목은 또 합까지 하니 이 천을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그런 관직을 손에 쥐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또 옆에 좌수편관이 있어서 이런 걸 보고 정관과 편관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보고는 이제 우리가 관살혼잡이다. 그래서 이제 너무 권력으로 인해서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불길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의 인생의 말년은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보시면 지시 4개 중에 3글자가 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관이 천간에는 그 관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이 명예와 권력이라는 이 관성의 힘을 굉장히 현실 속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철저히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권력 지향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이 명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가 그 12년 장기 집권 그때 하야하게 되는 이 4.19 전후의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4.19를 갖다가 몰고 온 게 결국 3.15 부정선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선거는 그때 이제 상대편 후보였던 민주당의 조병옥 박사가 선거 전에 미국에서 수술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거의 뭐 어차피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부통령 후보로 자신의 왼팔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부통령에 집착했냐면 56년 선거에서 그전 56년 선거에서 부통령 선거는 당시 자유당이 져서 장면 민주당 후보가 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승만은 정정했고 하지만 이제 이 60년 선거는 이제 이미 그 대통령의 나이가 80을 넘어갔기 때문에 80대 중반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대통령 유고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게 당시 법에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전국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그런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또 실제로 그런 부정선거를 유도하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을 선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제 주로 전국적으로 거리로 나오게 되고 급기야는 대학생들이 4월 18일 날 이제 거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그 희생자가 발생하니까 또 이제 교수들과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이제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그때 이미 그 4월 18일, 19일 사이에만 거의 180명 정도 되는 어린 학생들이 거리에서 희생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유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려대학생이 이제 부상당한 고등학생이 있는 병원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환자 문병을 가요. 그 어쩌는 와중에. 그러면서 굉장히 그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뭔가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젊은이가 이래서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지 하면서 그 학생을 격려해 줍니다. 정작 그 모든 비리를 지시한 사람이 자신인데 또 정작 그렇게 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이건 아니지, 이거는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지라고 했을 때 해서 이렇게 그 4.19라는 사태가 발생하고 또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또 그 학생들을 앞에 가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학생들의 그 의협심을 높이 또 평가하는 그런 좀 정말 진정한 정치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신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는 이 명식에 있어서의 어떤 이 정관과 편관의 혼잡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좀 건모술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식민지 시대일 때도 이제 그 이승만은 주로 외교의 문제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별칭은 이박사였죠. 그런 프린스턴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로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더 젊었을 때는 독립신문을 이끌었고요. 만민공동회에 아주 뛰어난 그 연설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무장투쟁으로 일제로부터 이렇게 그 일제와 싸우는 것은 오히려 더 그들에게 명분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외교적인 해결로 독립이라는 문제를 풀고자 했어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어떤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1906년인가 이제 바로 일본을 비호하던 외교관인 미국인 스티븐슨을 한국에 이제 장익한 전병훈 의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하는 저격하는 이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3년 전이죠.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은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미주 한인회에서 이승만에게 변호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승만은 좀 상황을 보다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미국 땅에서 미국인 외교관을 쏘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불리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32년도에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으로 이제 일본인 사령관들을 몰살시켰을 때도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내놓았어요. 좀 그런 입장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온몸을 바쳐서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싸운 어떤 진정한 어떤 그런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엄청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하지만 참 운은 억세게도 좋아서 그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이제 1948년 이제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는 간선제였습니다. 그 간선에서 이제 180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바로 임신대운인데요. 임신대운 무자년의 그런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수가 많은 대목에서 이제 인바 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 토가 들어와서 이 수의 기운을 감당하면서 그런 대통령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승만에게는 그렇게 꼭 부정적인 요인만에 있는 것이 아닌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승만이 너무 친일파를 두둔하고 등용하지 않았냐는데 사실 그 초대 내각에는 친일파가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 좌파인 진보당의 나중에 진보당의 당수가 되는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50년 3월 달에 토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인구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를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고 있는 농민 계층에게 어떤 하나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하고자 했어요. 실제로 이때 조봉암 장관을 통한 토지 개혁이 3개월 뒤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의 전민중이 어떤 북한 인민군을 지지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농민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북한의 토지 개혁이 결국은 허구였다라는 걸. 그래서 어떤 이승만 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토지개혁이 이제 전쟁 이후에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요. 또 하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에 끼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승만은 좀 이렇게 워낙 반공의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절대 공산주의자와의 타협은 없는 그런 비타협주의자였지만
국방비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교육비에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45년도에 우리나라의 문병률이 거의 80%에 육박했는데요. 나중에 이승만이 물러나는 1960년대가 되면 문명률이 80%에 육박하는 문명률이 4%대로 떨어져요. 단 15년 만에. 그리고 45년도에 70명밖에 없었던 대학생이 1960년이 되면 거의 8만 명 가까운 수준이 거의 11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때 경제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원조 받은 것의 대부분을 교육비에 투자를 돌렸어요. 그래서 원조를 주던 미국의 관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굶어 죽지 말라고 원조를 해주더니 쟤는 교육에 다 쓰네. 원조 안 줄까 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죠.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나중에 대한민국이 그런 압도적인 어떤 압축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그런 교육받은 대중들이 들의 틀을 어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철학이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관과 인성 그리고 용신인 식상까지를 아주 다 갖춘 이 명식에 갈 수 있는 어떤 이승만이 생각하는 최선의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이 교육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승만이 12년 동안에 걸쳐서 물론 이제 그 교육에 대한 우리 민중들의 열망이 뜨거운 것은 너무 당연했고요. 그 열망을 이렇게 이제 교육 쪽에서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만든 12년간의 정책이 결국 자신의 권력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아이러니가 이승만 대통령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참 어쩌면 희극적이고 어쩌면 비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제 1960년 4월 달을 볼까요? 이때 그의 대우는 이제 신미대운입니다. 이 신미대운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금까지는 괜찮지만 이 묘목이 자기 편이 아니에요. 해묘미 삼합이 되면서 기신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해는 또 경자년, 이제 기구신인 자수가 또 들어와서 거의 지지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 관이 덮쳐 이제 정화를 거의 끄트리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제 그는 끝까지 물러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그때는 이제 군마저도 국방부 장관마저도 화야를 권고했고 또 결정적으로는 맥커너기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마지막으로 이승만에게 네가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모든 원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이루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하야하겠다라는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구차하게 이제 하와이로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되죠. 그런 망명을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자기는 1년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믿었고 또 실제로 건강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선 민주당 정권 그리고 1년 뒤에 쿠데타로 집권하게 되는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입국을 거부했어요. 그는 결국 자신의 조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면서 결국 생애의 마지막은 결국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저 멀리 태평양 너머의 하와이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자신의 시대가 끝났을 때는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그 현안이 아닐까 싶어요.
이승만의 가장 마지막 실책은 그에게 그 토지 개혁에 힘을 실어주었던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그 대항마로 성장했을 때 그 60년 그 3.15 선거 이전에 빨갱이로 몰아서 사법적인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무투표 당선의 신화를 만들게 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의 정적의 제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일제시대 때의 완전히 친일 세력이었 그때 조봉암을 판결한 판결한 판사들과 그때의 법무부 장관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일제시대 때 이른바 친일의 행위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대한민국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일 수도 있었던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그 어떤 반론으로도 이승만을 변호할 수 없고 결국 그것이 그 비수가 되어서 자신의 목을 찌르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주의 인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